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그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그 현금흐름표를 추정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고, 그런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는 첫 번째 이익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추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완벽한 검토의 전제를 이루기 위해서 추정으로 검증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향후 예상하는 기업의 그림을 숫자로 그려봄으로 인해서 자신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해당 기업의 재무자료를 통해서 구현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내지는 자신이 부정적으로 보던 기업의 모습이 예상대로 안 좋아지는지를 검증하는 수단으로서 추정이 이용되기 때문에 초보자라면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급자 이상이라면 추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추정을 한다면 향후 5개년의 앞으로의 수익의 변화, 재무 상태의 변화, 현금 흐름의 변화를 숫자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바로 FCF에 의한 수익 가치를 평가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수익 가치를 산출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미 기업가치평가의 다양한 기법의 장점과 단점들을 설명을 해드렸었으니까요. 그 부분들은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걸 계산할 때 그 계산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법이 수익가치, 자산가치, 상대가치로 이렇게 있고, 그 안에서도 평가기법 안에 기업잉여현금흐름, 주주잉여현금흐름, 순자산가치법, 청산가치법, 퍼, PBR, PSR, EV, EBITDA,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쓰이는 가치평가 기법인데 이렇게 다양한 기법이 존재를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답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내재가치평가의 결과는 자신이 요런 선이라면 그 결과들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 정도 이상이면 살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지, 이게 금과옥주처럼 나와 거래 상대방이 동일한 시각에 동의하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고후에 뭐 별이 빛나는 밤에와 같은 그림이 있다라고 치면 그건 지구상의 고흐의 작품으로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경매에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경매를 부르고 있을 때 한 30여 명이 앉아가지고 얼마 하고 사겠다고 계속 액수를 부릅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사람마다 기업에 대해서 내지는 그 그림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누구는 몇 조 원 해도 싸다 이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몇억 원 해도 비싸다 하면 안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재 가치라는 거는 객관적일 수가 없고 주관적인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자신이 부여하는 의미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그 논리적인 오류를 점검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다양한 기업가치 평가 기법들이 있는 거지, 여기에 나온 값이 금과 옥조처럼 절대적으로 일치하는, 절대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다양한 평가 기법들의 가장 낮은 가격과 가장 높은 가격을 그 바운더리로 삼아서 그 안에서 합리적인 선을 자신이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업가치평가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 같은 그 상대가치 방법에 있어서의 그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은 수익가치, 자산가치, 상대가치에서 상대가치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자산가치, 수익가치로 해서 평가 기법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퍼 같은 경우는 그 주가와 퍼가 의미하는 바를 이미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고, 퍼가 성장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한계도 이미 퍼 대신 PEG를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상대가치에 의한 평가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퍼라는 거는 뭘로 정해야 되냐면 시가총액을 예상되는 순이익, 예상되는 평균적인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시가총액을 예상되는 평균적인 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한 것이 퍼가 되겠고요. 이것들은 그래서 내가 예상하는 데는 그 퍼를 이용해서 주가를 계산을 할 때, 예상되는 주가를 계산할 때는 이 나온 예상 퍼에다가 내가 예상하는 평균적인 주당 이익을 곱해서 그 산출된 값이 주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예상포가 20인데 예상 주당 이익이 1,000원이다. 그러면 2만원이 예상되는 주식 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퍼는 장점은 가격과 이익을 연관지어서 하기 때문에 기업 간 비교를, 동일 업종 내에서의 기업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고, 방금 제가 계산을 해서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계산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습니까? 퍼 20 곱하기 예상 순이익이 평균적으로 1,000원이다. 그러면 2만원 하고 주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퍼가 성장기업의 성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성장률, 위험, 배당 성향을 생략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자의성이 너무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과거 실적 대비 시가총액으로 퍼를 계산한 숫자는 오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내년 컨센서스 대비 시가총액을 가지고 계산한 퍼도 오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평균적인 예상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한 것이 퍼의 개념이지, 내년 예상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한 퍼가 퍼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즉 내년 컨센서스 대비 계산한 퍼를 이용한다 하면 내년 예상되는 순이익이 앞으로도 그 기업의 존속기간 내내 유지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퍼를 이용한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가이드라인일 뿐, 이거를 금과옥조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사람마다 해당 기업의 예상되는 순이익의 평균치를 계산한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퍼 계산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방법은 PBR인데요. PBR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죠. 현재 해당 기업을 찢어서 팔았을 때 각각의 받을 수 있는 돈을 모아서 합산한 값이 바로 순자산입니다. 그래서 작년 순자산 대비 작년의 시가총액으로 PBR을 계산해 보면 뭐 나오겠죠. 뭐 2, 뭐 2.0, 뭐 3. 그러면 이제 계산할 때 평균적인 해당 기업의 순자산 가액을, 주당 순자산 가액을 해보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예상되는 순자산이 2,000원이다. 그런데 PBR이 2다 라고 가정하면 4,000원이 되겠죠. 주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PBR도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PBR의 장점은 장부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에는 맞는데
장부 가치에 뭐 무형자산 요소가 많아가지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든가, 장부 가치가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경우는 PBR을 적용하면 오류가 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주당 순자산이 그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퍼 같은 경우는 그 주당 순이익이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면 퍼가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완전히 논리에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도 PBR은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단점은 회계 처리 방법이 그 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 이런 회계 처리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이미 설명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회계 방법의 처리에 따라서 숫자가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바로 PBR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PBR이라는 것들은 순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자산이 적은 기업의 경우라면 순자산 찢어서 팔 게 남아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향후 자동차 기업의 플랫폼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어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의 PBR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PBR이 싸니까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를 사는 게 맞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대단히 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현대차나 기아차, 물론 현대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런 데들도 다 마찬가지죠. 벤츠,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자동차 생산 라인은 내연기관 생산 라인이에요. 그 중에서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즉 기존의 순자산이라는 것들은 오히려 철거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 PBR이 낮아서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가 낮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다라면 그건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신규 생산 라인의 경우는 PBR을 계산할 순자산의 가치가 있겠지만 엄청 오래된 옛날 생산 설비의 경우라면 순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장부상은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BR이라는 것들은 좀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체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워런 버핏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의미는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순자산 그 안에는 쓰레기도 같이 섞여 있다. 또한 새로운 생산 라인이 원가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 만약에 그걸 시장에서 구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생산 라인이 굉장히 비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업체의 현재 생산 라인이다. 그러면 원가로 계산된 생산 라인 값을 쳐서 PBR을 계산한다면 대단히 작게 계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PSR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으로 비교해 보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쓰는 이유는 바로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라서 이 PER이 안 나오기 때문에 PSR을 쓰는 겁니다. 즉 현재 당기순이익은 초창기 기업이라서 내지는 벤처로서 IT에 관련돼서 처음 지불하는 기업이라서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PSR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으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PSR을 썼던 경우는 그런 경우죠. 쿠팡의 초창기는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순손실이 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모델이 됐던 아마존도 설비 투자를 처음 하던 시점에서는 굉장히 그런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현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정상화돼서 급격하게 플러스로 돌아선 다음에는 PSR을 쓸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 즉 아직은 투자 상태에서 단기 순손실이 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펄을 쓸 수가 없으니 상대적으로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하면 향후 시장 내 자리 잡을 확률이 높다라는 면을 근거로 해서 PSR을 썼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상 PSR, 즉 PSR을 가지고 값을 계산한다면 예상 매출액이 내년에 주당 매출액이 3,000원이다. PSR을 계산해 봤더니 10배더라. 5배더라. 355, 15,000원의 주가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이런 상대가치법에 의한 것들은 대단히 단순하고 계산이 쉽다라는 장점이 있죠. 매출액이라는 것은 이익과 달리 회계 조작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장점이 있고 이익처럼 단기 순이익처럼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라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하면 비용을 통제 못하는 상황에서는 PSR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닥 기업 중에 한 개 기업의 경우는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매출 발생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죠. 왜? 주주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 이만큼 달성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익은 당연히 달성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관점들은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값도 계산을 해보고 그 중에 나온 값들에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 기업의 성향을 따져봐서 펄을 쓰는 게 맞을지 PSR을 쓰는 게 맞을지 아니면 PBR을 쓰는 게 맞을지도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펄나 PBR, PSR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증권에서 많이 쓰는 방법은 EV 에비타라는 겁니다. EV의 EV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거를 돈을 주고 산다라고 봤을 때 얼마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그거를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즉 주주에게 돈을 지불해 줘야 되죠. 시가총액이 바로 주주들에게 지불해야 될 금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주주가 바뀔 때 대출 협약, 대출 약정 이런 거 안 해보면 사전 사채업자, 그러니까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이 주주의 변환이 가능한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기업을 할 때는 시가총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총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순차입금의 액수도 갚아줘 버려야 되거든요. 백도어 리스팅하는 코스닥 업체들이 맨 처음에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기업이 대출 약정을 맺어놓은 게 있는데 주주가 바뀌려면 이런 총 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순차입금을 전액 상환하면 동의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렇게 엔터프라이즈 밸류에 해당되는 돈이 기업의 구입에 필요한 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업의 채권자가 방해를 하든 기존 주주가 방해를 하든 내가 지불하면 살 수 있는 가격이 바로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엔터프라이즈 밸류 대비 해당 기업의 영업활동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의 핵심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에비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비타의 정의는 이미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비율 대비,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이 중에서 총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순차입금 액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커지려면 에비타가 클수록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니 적정 EV 에비타 비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에비타를 쓸 때도 향후 PER에서 썼던 것처럼
향후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에비타 규모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평균적인 에비타 규모 곱하기 EV 에비타 비율을 곱하면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나오고요.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서 고정되어 있는 고정값인 총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순차입금 액수를 빼주면 시가총액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기업의 시가총액이 되겠고요. 그 시가총액을 주수로 나누면 주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EV 에비타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단기 순손실이 발생을 해도 에비타의 경우는 적자가 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에비타 적자다 그러면 그런 기업은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업을 하면 할수록 돈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영업을 중단하는 게 경제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에비타까지 적자인 기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에비타가 흑자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에비타가 흑자이면 EV 에비타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해당 기업 업종 내에서 동일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감가상각과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비가 많은데 이 회사는 감가상각을 좀 급하게 빨리빨리 비용화를 해서 비용을 많이 반영하는 경우 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감가상각의 내용 연수를 적게 길게 잡아가지고 감가상각 방법을 느슨하게 하는 기업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EV 에비타를 사용하는 이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에비타 같은 경우는 이자 지급 이전의 금액이기 때문에 차익 구조에 따른 영향을 조정을 일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느 증권사의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런 밸류를 제공하는 방법을 EV 에비타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어느 증권사의 경우는 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해서 보면 숫자들이 당연히 다 각각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계산된 결과에 예상되는 주가를 놓고 어느 쪽이 맞다라고 볼 것인지는 퍼가 갖고 있는 가정, PBR이 갖고 있는 가정, PA3R이 갖고 있는 가정을 반영해서 골라야 된다. 그 다음에 개 중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분석이 제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상대가치법은 시장 내에 주식 시장 내에서 거래가 되는 기업들이 경제 기업들이 있다라면 그런 기업들의 숫자들을 반영해서 가늠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강북에 있는 무슨 동에 있는 아파트 32평을 사겠다. 그러면 인근에 다른 브랜드의 아파트가 있을 때 그 가격을 알면 상대 비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있는 타워 팰리스와 강남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직접 비교가 쉽진 않지만 평당 단가로 따졌을 때 타워 팰리스가 얼마다? 그러면 강남의 인근에 있는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는 평당 얼마가 되고 이렇게 그 단가를 비교해 보면 비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PBR, PSR, EV 에비타는 객관적이지가 않은 수치다. 그 다음에 그 동일한 값을 누가 계산했다고 하더라도 적용하고 있는 가정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수치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이런 상대가치법에 의한 가치를 낸 결과를 놓고
그거 이상이라면 뭐 주가가 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무리한 가정을 많이 깔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그 퍼나 PBR, PSR, EV, 에비타가 갖고 있는 기본 가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잘 모르니까 여기서 나온 숫자니까 맞을 것이다라고 너무 믿는 경향이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상대가치법 말고 순자산가치법에 대해서 그 순자산가치법에 의한 가치평가 기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